네, 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무인기가 북영공을 침범한 건 사실인 것 같죠?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발표했던 9월 27일하고 1월 4일에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저희 그 전방부대에서는 사실 북한이 이런 것이 넘어갔을 때 수집하는 줍는 장면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것이 북한군이 줍는 걸 네네. 파편 이런 걸 줍는 걸 네, 파편. 육안으로 저거 볼 수 있어요?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감시 장비로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크게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북한군에 확실히 그게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이 보낸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국방부가 입장을 통해서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 발표 일자에 해당 시간대 무인기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네. 장관님도 다시 확인하신 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내지 않은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신문 이면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무인기 부품들 그걸 해체된 걸 다 보여준 걸 보면 일단 군에서 움직이는 군용 무인기는 일단 전자전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밍, 통상 얘기하는 항제밍 장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파 교란을 차단하는 그런 장치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됐고 멀리 가기 때문에 이 송수신기도 굉장히 최신 성능을 갖고 있는 송수신기를 쓰는데 요번에 보여준 부품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산 저가 장비. 거기에 뭐 삼성 메모리도 있겠지만 중국산 저가 부품이고 그 사진 찍었다는 사진도 사실 구글 영상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군에서 쓸 것도 없고 해서 사실상 이거는 분명히 민간단체에서 보낸 그러한 무인기가 맞다고 생각되고 언론에서도 그 중국산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모델까지 파악이 됐다. 그걸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지금 민통선 안에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띄운 걸. 근데 일단 어디서 띄웠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일단 그것을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정확하게 그 9월 27일 날 보냈던 것은 좌표 그 질제 돌아 움직였던 비행 경로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1월 4일 날 보냈던 것은 어디서 떴는지 지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실제 찍어 보면 사실 민통선 이북 지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큰 도로 있는 우리들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국도 부근에서 띄운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무인기를 띄울 때 뭐 예를 들어서 보니까 활주라고 하는 개념까지 쓰여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띄워요? 이 모델이라면? 이런 모델들은 그냥 사람이 던집니다. 던지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무인기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면 큰 이런 비행 무인기를 생각하는데 쉽게 뭐 활주 공간이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냥 던지면 그 추진력에 의해서 이렇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러면 띄울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띄울 수 있고 사실상 드론 동호회가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그 드론 동호회가 엄청나게 사실 드론을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의 군사기지 근처에서도 지금 이 드론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럴 정도로 드론이 많이 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려면 민간이 띄운 무인기인데 왜 그거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냐 우리 군은 경계 실패하냐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본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군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분명히 어려운데 특히 이번에 갔다는 인천 강화 쪽이나 그 경기도 파주 지역은 2022년에 북한이 우리 서울 상공으로 침투했던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침투한 이후에 그 무인기 침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인기 침투. 용산까지 왔다 지나갔다는 돌아갔던 그게 글로 들어와서 다시 글로 나가서 합참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무인기를 그 감시하는 장비를 대폭 보강하겠다.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못 본 것에 대해서 뭐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국지 방공 레이더 이것으로 사실 보는데 국지 방공 레이더는 북에서부터 이렇게 레이더가 앞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레이더 이제 빔이. 그러니까 북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방향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날아오면 그렇죠.
요쪽에서 날아가는 것보다는 날아오는 네. 걸 보겠죠. 그래서 예. 굉장히 이렇게 처음부터 잡고서 쭉 추적할 수 있는데 지금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항적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나타났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주에서 지휘관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쯤 되면 독수리가 엄청 날라옵니다. 네, 그렇죠. 쪽에. 지금 예. 철이더라고요.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3, 4m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항적이 그런 비행 물체라고 보여지는 레이더에 나타나는 그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독수리도 레이더에 다 잡혀요? 레이더에 새떼도 엄청 잡힙니다. 그럼 그때 북한 무인기 날아왔을 때도 이거 뭐 새떼고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그때 군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인기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이런 레이더에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스템의 뭐 치명적 결함으로 이번에 놓쳤다. 그러니까 지난 2022년 서울 상공 침투는 분명히 북쪽에서부터 날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것이 맞는데 지금처럼 남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볼 수 없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아니 그러면 듭니다. 지금 장군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요즘 무인기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딱 차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던지면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서 어디서나 다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네. 실제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도에 네. 그 우리나라 드론 동호회에서 금강산 쪽으로 드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금강산을 촬영하겠다고. 그것이 적발이 돼서 초벌된 적이 있었는데 민간인이? 민간인이. 예, 그렇듯이 우리가 사실 물 셀 틈 없는 요번에 그 김여정 담화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물 셀 틈 없는 방어라는 것이 실제 군사적인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군사 무인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남쪽에서 민간인들이 날리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한 사항이 있다. 이 말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민간이 보냈다고 이제 그 가정을 한다면 왜 보냈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를 뭔가 긴장 대립 국면을 그러니까 유도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날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드론 동호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렸을 수도 있고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군경 합동 조사팀이 이제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 주체를 찾아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내는데 어렵지 않다고 보세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 뭐 금강산으로 날려버린 예, 경우도 검거했다니까. 네. 그다음에 그걸 보면 색칠한 거나 두 가지 기종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아마 한 개 단체에서 동일 단체에서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예. 지금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예.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지한 상태에서 예. 혹시 민간 단체가 또 다른 방식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렇죠. 예, 적용해서 북한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중대 범죄다. 이건 반드시 찾아내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북의 반응 움직임을 좀 살펴야 될 텐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발표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무인기 날려보냈을 때는 그때는 북한 외무성이 처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발표한 거는 좀 북한도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했다고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특히 이 보낸 무인기가 북한도 이게 군사용이 아니고 민간 단체에서 보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그때 사건에는 예. 외무성이 중대 성명을 했고 12, 13, 14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연속 담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13일에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하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또 발표를 하듯이 네. 모든 기관, 관련된 모든 기관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1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부라고 딱 지목을 해서. 네. 예. 그래서 미국 보고 관리해달라고. 맞아요. 예, 기억나요.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예,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 것을 좀 보면 예. 그 10일 날 그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그러니까 총참모장도 아니고 대변인 성명으로 나온 것이 일단 굉장히 유의미하고 급을 낮춘 겁니까? 많이 낮췄죠. 예. 많이 낮췄고 그 성명이 나와서 우리의 입장을 마치 기다리듯이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김여정이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서 발표하는 걸 보면 사실상 북한이 이것이 만약에 북한이 군사적
무인기라고 확인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군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걸 북한도 알고 있다. 네, 당연히 그 정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9월 27일 날 보냈던 무인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무시했고. 네, 그때는 이것을 필요할 때 써먹어야겠다고 아마 갖고 있었을 것 같고. 쟁여놓고 있다가. 예. 그리고 이제 시점이 되니까 예. 사실 이제 저는 그게 9차 당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점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했는데 그 9차 당대하고 어떻게 연결해주는 거예요? 9차 당대회 때 저는 요번 9차 당대에서 대남 부분은 분명히 적대적 두 국가를 좀 공고히 하는 뭐 당규약을 바꾸던 헌법에 넣던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러려면 북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적대감을 고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적대적 두 국가가 우리가 필요한지 예. 어떻게 하면 남한 쪽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줘야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적대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신문 이면에 그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적대감 고치 차원이다. 그렇습니다. 남조선이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다. 그것을 알려줘야 선전용으로. 예,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네. 사실 적대적 두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김여정 담화를 보면 뭔가 뭐 유의한다 뭐 한다 하면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무슨 남북대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 그대로 희망회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여태까지 남북 회담을 해봤을 때 네. 대북 전단에 대해서 그 예전의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하게 민감하게 해왔습니다. 예. 군사 회담에 나올 때 우리가 보냈던 전단들을 다시 썩은 전단들을 다 수집해서 우리한테 가져가라고 하던가 확성기도 굉장히 저희한테 세게 요구하고 막 이랬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마 무인기가 새로운 전단일까 신가에 대한 일단 군사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 차단을 사전에 빨리 차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이 얘기는 민간단체가 더 이상 날리지 못하도록 해라. 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 설명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만나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이 우리랑 만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우리가 그 판문점 선언이 일어났던 것이 1월 1일 그 김정은 신년사에서 자기네들이 나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남북 회담에 나온다면 네. 9차 당대회 때는 이제 정책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대남 정책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네.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빌드업을 해 나갈 거냐. 근데 이제 대외 정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막 트럼프 그렇습니다. 지금 행보를 보면 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 입장에 이거 하나의 동기가 될 여지는 없을까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신 것처럼 9차 당대회 때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대외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미 다자 외교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대외 무대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남한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입장이 필요한 것이고 네네. 근데 남한과는 제가 느끼기에는 후순위보다 NLL이나 DMZ 비무장지대 같은 데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렇다고 뭐 어떻게 나오죠, 알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 담화가 요번에 그렇게 세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현명한 선택, 유의한다 뭐 이런 얘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남한과는 적대적 두 국가 그 라인에서 분쟁보다는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측면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난다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요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과 함께 이걸 지금부터 잘 관리해 나간다면 그때 가서 그것을 남북 회담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가능합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를 쥐고 그걸 가지고 북을 끌어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군경 합동조사팀이 신속히 하고 그것을 결과를 만들어서 북한한테 알려주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계속 좀 전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군님 모신 김에 다른 문제 좀 간단히 여쭐게요. 지금 그 며칠 전에 방첩사령부 해체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거저거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방첩사 이제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그거하고? 안보지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그 촛불 이런 것이 막 나타났을 때
그 기무사,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계엄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무사 해체론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처럼 막 기무사를 해체하느니 마느니 했다가 기무사 그 당시에도 동향 같은 것을 좀 없애면서 네. 안보를 지원하는 안보 지원사로 만든다. 그러면서 30%가 넘는 인원들을 전부 야전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오로지 안보 지원, 보안 분야를 강화하고 간첩 잡는 그런 특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그 인원들이 다시 세력들이 확장이 돼서 방첩사로 변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내란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달라진 것은 이것에 대해서 방첩사를 해체시키고 예. 그다음에 동향조사나 인사첩보의 기능은 없애겠다. 예.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방첩사의 기무사에서 남아서 방첩사로 확대됐고 그 인원들이 남아서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다 빼낸다는 것이 그리고 정말 그 DNA를 없앤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동향 조사를 했던 방첩사 그 성원들을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려버려서 그렇습니다. 다시 복귀기를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 이제 방첩사 인원은 없는 겁니다. 해체돼 버리니. 완전히 해체니까. 완전히 해체. 문재인 정부 때는 이름은 바꿨지만 좀 슬림화 해가지고 존속을 시켰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화근이었다. 그게 화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러 뭔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유지를 했으니까. 예. 그 차이가 있다. 그게 사실 방첩사로 변하면서 계엄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반드시 없어야 되는 그러한 사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날 방첩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방첩 기능은 필요합니다. 이게 좀 약화되거나 이럴 소지는 혹시 없을까요? 저는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시너지가 분명히 어떻게 이것을 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능을 통합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발표에 따르면 사실상 동향 조사하는 것만 없애고 나머지들은 뭐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고 네.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 네.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라 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차피 이제 그 기능은 이제 무슨 원이요? 아직은 가칭인데 국방안보정보원, 안보정보원. 그다음에 중앙보안감사. 근데 안보정보원에 기존의 방첩사 인원들이 또 대거 몰려서 나중에 또 이게 또 확대될 가능성 없을까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권고입니다. 예. 지금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방첩사 해체를 권고했고 이번에도 그 자문위원회에서도 권고한 거기 때문에 네.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서 이것이 다시는 복원되지 못하도록 만드느냐는 사실 네. 국방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용근 장군과 함께했습니다.